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집사님들.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크게 하품할 때 슬쩍 코를 막아보신 적 있나요? 분명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내 새끼인데 입에서 나는 그 꼬릿한 냄새는 차마 사랑으로 감싸주기 힘들 때가 있죠. 우리 애는 양치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 혹은 그래도 치석 제거에 좋다는 건사료 먹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고 계셨나요? 만약 제가 오늘 그 믿음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건사료가 고양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속고 있는 고양이 치아 건강에 대한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믿음이 틀렸는지, 그리고 우리 냥이들의 소중한 이빨을 병들게 하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말썽꾸러기 이름 한 번씩만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녀석들이 집사님 애를 태우고 있는지 저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동물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녀석들, 아무리 우리 집 소파에서 뒹굴뒹굴 뱃살을 자랑하고 있어도 본질은 뭐다? 바로 육식동물, 작은 사냥꾼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은 쥐나 작은 새 같은 먹잇감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서 뼈를 으드득, 살을 쭉쭉 찢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빨을 관리했어요. 마치 우리가 질긴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치실 쓰는 효과를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들은 어떻죠? 사냥할 필요 없이 집사님이 시간 맞춰 바치는 동글동글, 바삭바삭한 그거들 먹습니다. 바로 건사료죠. 수많은 집사님들이 이 건사료의 바삭함이 야생에서의 뼈다귀 역할을 대신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딱딱하니까 씹으면서 저절로 이빨이 닦일 거라고요. 마치 우리가 누룽지 긁어 먹으면 이가 깨끗해질 거라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작은 포식자들의 구강 구조와 소화 시스템은 이 갈색의 작은 알갱이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 바로 건사료는 단단해서 치아를 닦아준다는 환상입니다. 이건 정말 고양이 건강 상식계에 지구는 평평하다급의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딱딱한 비스킷이나 크래커를 먹는다고 해서 이가 깨끗해지나요? 오히려 정반대죠. 과자 부스러기들이 치아 사이에 끼고 잇몸에 달라붙어서 충치를 유발하잖아요. 고양이의 건사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건사료를 사람처럼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지 않아요. 날카로운 송곳니로 한두 번 아삭 하고 부수거나 심지어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사료 알갱이가 치아 표면 전체를 구석구석 닦아줄 만큼 충분히 마찰을 일으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설프게 부서진 사료 조각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어서 훌륭한 세균 번식지가 되어줍니다. 마치 우리 이에 낀 캐러멜처럼 말이죠. 그러니 딱딱하니까 치석 제거에 좋을 거야라는 생각은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마치 돌멩이로 양치질을 하면 이가 깨끗해질 거라고 믿는 것과 같은 순진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음식을 어떻게 씹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건사료의 한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고양이의 턱 구조와 치아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람의 어금니는 맷돌처럼 넓고 평평해서 음식을 갈아 으깨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어금니는 어떤가요? 마치 톱날처럼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이걸 연육치 카나시알 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아의 역할은 곡물을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자르고 찢는 것입니다. 가위처럼요, 턱의 움직임도 다릅니다. 사람은 턱을 좌우로 움직이며 음식을 갈 수 있지만 고양이의 턱은 오직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경첩 구조입니다. 즉, 음식을 갈아낼 수 있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없다는 뜻이죠.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진 고양이에게 건사료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녀석들은 본능에 따라 사료를 자르려고 시도합니다. 그 결과 사료 알갱이는 아주 잠깐 뾰족한 이빨 끝에 닿았다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치아의 넓은 표면이나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중요한 경계선 부분에는 거의 닿지도 않는 거죠. 치석과 플라그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은 바로 그 경계선인데 말입니다. 결국 건사료를 씹는 행위는 치아 세정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음식을 삼키기 좋게 잘게 부수는 과정에 불과한 셈입니다. 자, 이제 진짜 범인을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고양이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 그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아마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 사료에 탄수화물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고양이는 완벽한 육식동물인데 말이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사료를 한번 보세요. 원재료명에 옥수수, 쌀, 감자, 완두콩 같은 곡물이나 구황작물이 아주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료 알갱이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고기만으로는 바삭한 알갱이 형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양이의 침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거의 없습니다. 입안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서 입속 세균들의 아주 맛있는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세균들은 이 탄수화물, 당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플라그입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고 양치를 안 했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끈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건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냥이의 입속에 세균들을 위한 뷔페를 24시간 차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사료가 치아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입속 세균들의 탄수화물 파티가 시작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그라는 불청객의 등장입니다. 플라그는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에요. 세균과 세균의 배설물, 그리고 침 성분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매우 끈적끈적한 세균 막기입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끼는 미끌미끌한 물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라그는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단 몇 시간 만에도 치아 표면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투명하고 끈적해서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식하고 더 두꺼운 막을 형성하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잇몸은 서서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붓고 붉어지고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치은염, 즉 잇몸병의 시작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 입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냄새의 근원은 바로 이 플라그 속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화합물 가스입니다. 삶은 달걀 썩는 냄새와 비슷하죠. 그러니 우리 냥이 입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입속에서 세균들의 파티가 한창이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플라그가 형성된 후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끈적끈적한 세균막은 고양이 침 속에 있는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 성분과 결합하여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한번 형성된 치석은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해서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동굴 속에 종유석이 자라나는 것처럼 치석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넓게 퍼져나가죠. 치석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매우 거칠고 다공성이기 때문에 플라그가 달라붙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치석이 생기면 플라그가 더 쉽게, 더 많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치석 좀 있으면 어때? 사람도 있는데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치석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치석 덩어리는 세균들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독소를 내뿜으며 잇몸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누렇거나 검게 변한 이빨은 단지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우리 고양이가 심각한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 치석이라는 괴물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냥이의 이빨과 잇몸을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치석이 계속 쌓이고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이상 잇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염증은 잇몸 아래, 즉 이빨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이 잇몸에만 국한된 비교적 가벼운 염증이라면 치주염은 이빨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 치조골까지 녹아내리는 아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던 흙이 점점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결국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말겠죠. 고양이의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주염이 진행되면 이빨을 잡아주는 뼈가 녹아내려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딱딱한 사료를 씹지 못하고 뱉어내거나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려고 하거나 입 주변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주염은 한번 진행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치주염의 무서움은 단순히 이빨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속은 수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염증이 생긴 잇몸의 혈관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여행을 떠난 세균들은 심장, 신장, 간 등 주요 장기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앓고 있는 노령묘들에게서 심각한 치주 질환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병일 뿐인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결국 우리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썩은 이 하나를 방치했다가 온몸에 폐혈증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구강 관리는 단순히 입냄새를 잡고 깨끗한 이빨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고양이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수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든 집사님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입속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사료가 치아 건강에 해로운 또 다른 이유를 알아볼까요? 바로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조상은
원래 사막에서 살던 동물이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사냥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을 섭취했죠. 작은 동물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건사료는 어떻습니까? 수분 함량이 고작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건사료를 주식으로 먹는 고양이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우리 애는 물 잘 마시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건사료로 인해 부족해진 수분량을 오로지 물 마시는 것만으로 모두 보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수분 부족이 치아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침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과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자연적인 구강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침은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천연 구강 청결제인 셈이죠. 하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끈적끈적해져서 이런 자정작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침의 중요한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침을 그저 소화를 돕는 액체 정도로 생각하지만 구강 건강에 있어서 침은 거의 슈퍼히어로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세척 작용입니다. 충분한 양의 묽은 침은 입안을 계속해서 헹궈주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죠. 둘째, 항균 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 속의 항균 효소들은 플라그를 형성하는 세균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세균들의 파티를 막는 든든한 경비원인 셈이죠. 셋째, 산도 조절, 완충 작용입니다. 세균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산아치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질을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합니다. 침은 이 산을 중화시켜서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수분 부족으로 침 분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도 청소부도 보호막도 모두 사라진 입안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건사료는 바로 이 슈퍼히어로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을 빼앗아 침의 양과 질을 모두 떨어뜨려 고양이의 입을 세균의 소굴로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파는 덴탈 사료, 치석 관리용 사료는 뭔가요? 그것도 효과가 없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료 회사들이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덴탈 케어 전용 건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들은 일반 건사료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료 알갱이의 크기가 훨씬 크고 특수한 섬유질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고양이가 꿀꺽 삼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씹게 만들고 씹었을 때 사료가 바로 부서지지 않고 치아 전체를 감싸면서 깊숙이 박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치아가 사료 알갱이를 뚫고 지나가면서 섬유질 구조가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일종의 칫솔질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덴탈 사료가 일반 건사료에 비해 플라그와 치석 형성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칫솔질을 전혀 할 수 없는 고양이들에게 차선책으로 덴탈 사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덴탈 사료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며 몇 가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덴탈 사료도 결국 건사료입니다. 즉,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플라그를 일부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플라그의 근본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을 계속 공급하고 침 분비를 방해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모든 고양이가 덴탈 사료를 설계된 방식대로 잘 씹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여전히 큰 알갱이를 씹지 않고 쪼개서 삼키거나 심지어는 토해내기도 합니다. 셋째, 덴탈 사료의 효과는 주로 씹는 데 사용되는 어금니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자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앞니나 송곳니에는 효과가 거의 미치지 못하죠. 결국 덴탈 사료는 안 먹이는 것보다는 낫다 정도의 의미이지 이걸 먹인다고 해서 구강 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칫솔질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의 사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덴탈 사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구강 관리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구강 관리의 골드 스탠더드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칫솔질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칫솔만 꺼내면 귀신같이 알고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 녀석. 붙잡고 닦이려다 팔에 스크래치만 잔뜩 얻는 일상. 고양이 양치질은 집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미션 중 하나죠. 고양이한테 어떻게 양치를 시켜 라며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칫솔질은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꾸준히 칫솔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석이 쌓이는 것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냥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고양이 양치질은 전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고양이 양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칫솔을 들이대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1단계는 친해지기입니다.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고 나른해하는 시간에 시도하세요. 무릎에 앉혀놓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입 주변과 입술을 살살 만져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며칠간 반복해서 입 주변을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세요. 2단계는 맛 보여주기입니다. 고양이 전용 치약을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냄새를 맡게 하고 핥아먹게 해주세요. 요즘엔 닭고기 맛, 참치 맛 등 기호성 좋은 치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맛있는 간식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3단계는 손가락으로 문지르기입니다. 치약을 묻힌 손가락으로 송곳니부터 시작해서 어금니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처음엔 한두 개만 닦고 바로 칭찬과 함께 보상을 해주세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거즈나 실리콘 핑거 칫솔을 사용해 봅니다. 마지막 4단계가 바로 칫솔 사용하기입니다. 머리가 작고 부드러운 고양이, 전용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닦아줍니다. 모든 과정을 마칠 때마다 폭풍 칭찬과 맛있는 간식 보상은 필수입니다. 양치, 오이런치 즐거운 일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칫솔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성격의 고양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억지로 붙잡고 양치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집사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강 관리를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치약 또는 덴탈 젤입니다. 칫솔질 없이 잇몸에 직접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으로 침과 섞이면서 입안 전체에 퍼져 플라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칫솔질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치약, 즉 워터 애디티브입니다. 음수량도 늘릴 겸 고양이가 마시는 물에 정해진 양만큼 타서 급여하는 제품입니다.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다만 물맛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민한 고양이들은 물을 안 마시려고 할 수도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임을 기억하고 우리 고양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에 대한 그 세 번째는 바로 덴탈 간식 또는 덴탈껌입니다. 시중에는 치석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형태의 덴탈 간식들이 있습니다. 이 간식들은 보통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져서 고양이가 씹을 때 치아가 간식 깊숙이 박히면서 물리적으로 플라그를 긁어내는 효과를 냅니다. 기호성이 좋아서 고양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먹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마치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양치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덴탈 간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들은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곡물이나 당분, 인공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원료가 고기이고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칼로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덴탈 간식도 결국 간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급여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급여량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셋째, 덴탈 간식 역시 칫솔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플라그 제거 효과가 제한적이고 모든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지도 못합니다. 칫솔질을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활용하거나 칫솔질 후 보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단 자체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건사료의 가장 큰 문제가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낮은 수분 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습식 사료, 즉 주식캔이나 파우치입니다.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70별 80%에 달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만성 탈수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음수량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 앞서 말한 침의 자정작용이 활발해져서 구강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대부분의 습식 사료는 건사료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현저히 낮고 육류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플라그의 주원인이 되는 탄수화물 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습식 사료는 물컹해서 이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오해입니다. 건사료가 치아 세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습식 사료가 이에 더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나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 냥이의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식을 모두 습식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건사료와 습식 사료를 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양이의 본능을 충족시키면서 치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생식 또는 안전한 치석검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이 사냥감의 뼈와 살을 뜯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치아를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가장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식, 그 중에서도 생뼈, raw meaty bones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닭 날개나 닭 목뼈처럼 고양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크기의 생뼈는 씹고 뜯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을 긁어주어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천연 칫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생뼈 급여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힌 뼈는 날카롭게 부서져 식도나 내장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생뼈여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크기와 씹는 습관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뼈를 골라야 하며 반드시 집사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급여해야 합니다. 생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동결건조 힘줄이나 오리목 같은 단단한 형태의 자연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고양이가 오랫동안 씹고 뜯는 본능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석이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면 홈케어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 즉 동물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처럼 고양이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3살 이상의 고양이 중 80% 이상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고양이의 구강 질환은 매우 흔합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잇몸 안쪽의 상태나 치아, 뿌리의 손상 여부 등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하에 안전하게 스케일링을 진행하여 눈에 보이는 치석은 물론 잇몸 아래 숨어있는 치석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전신 마취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마취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마취 전 꼼꼼한 혈액 검사와 모니터링 장비의 발달로 그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이 마취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양이 스케일링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고양이의 품종, 나이, 유전적 요인, 그리고 평소 집에서의 구강 관리 수준에 따라 치석이 쌓이는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 사이가 촘촘한 페르시안이나 브리티시 쇼체어 같은 품종은 치주 질환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으면서 수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스케일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입냄새가 심하거나 잇몸이 붉게 부어 있거나 침을 많이 흘리거나 식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정기 검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케일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치주염이 심해져서 발치를 해야 하거나 신장병이나 심장병 같은 2차 전신 질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훨씬 더 큰 치료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양이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건사료는 딱딱해서 고양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사료에 다량 함유된 탄수화물은 입속 세균들의 완벽한 먹이가 되어 플라그를 만들고, 부족한 수분 함량은 침 분비를 줄여 입안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결국 건사료는 고양이의 치아를 닦아주기는커녕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었죠. 이제 우리는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꾸준히 하는 칫솔질이 구강 관리의 왕도라는 것. 둘째, 칫솔질이 어렵다면 덴탈 젤이나 덴탈 간식 같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식단을 습식 사료 위주로 바꾸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수분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생긴 치석은 반드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고양이의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를 안심시켰던 건사료의 배신, 그리고 그 작은 입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 우리 냥이들의 빛나는 송곳니와 건강한 잇몸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칫솔을 들면 맹수로 변신하고 비싼 습식캔은 냄새만 맡고 돌아서는 얄미운 녀석들이지만, 꾹꾹이를 하고 골골송을 부르며 우리에게 와서 기댈 때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자고요. 그게 바로 우리 집사들의 숙명이자 행복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냥이와 함께하는 양치전쟁 성공담이나 우리푼 실패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에게 큰 용기와 웃음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